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글로벌 인터뷰를 특집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 맞이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도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께 콘텐츠 풍성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이야기를 또 정말 오랜만에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봉영식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한 달 반 사이에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원래 흰머리가 많았는데 네. 염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약간 미국 배우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느낌 있으신데요? 지하철에서 반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염색 안 하고 흰머리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이 젊은이 좀 나와봐 이런 예. 분들이 그래서 많았군요. 뭐 예. 증을 깔 수도 없고 그래서 예, 우리 봉 아직 박사님. 염색한 부분이 위엔 좀 남아 있죠. 네, 봉 박사님의 흰머리를 또 볼 수 있었던 그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못 뵀잖아요. 한 달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해리스 부통령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와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지지율 봐라. 거의 존재감이 없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선거는 정말 생명이다, 네. 생명체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특히 10월 1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에 그 펜실베니아 유세 중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피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른쪽 귀에 상처를 받았고 네. 주먹을 불끈 쥐고 뒤에 파란 하늘과 성조기가 나부끼는 그 사진이 게재되었을 때는 트럼프가 정말 신의 점지를 받았다. 네.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대세론이 확산이 되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트럼프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던 거죠. 사실 7월 13일에 그런 피습 사건이 없었다면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세론이 워낙 확산이 돼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바이든 불패론이 굳어지지 않았다면은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계속 했겠죠. 난 이길 수 있다 하고 어. 옹리를 부렸을 것이고 네.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결정 때문에 분열이 되어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무난히 11월 5일에 대선에 승리하고 백악관에 입성했을 텐데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는 그 트럼프 대세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사퇴를 네.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네. 아니, 그 사건이 빚어지고 나서는 정말 완전 뒤집혔었잖아요. 차라리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78세의 트럼프와 전직 대통령, 어, 81세의 고령, 네. 현직 바이든 대통령 간의 구도가 굳어져서 계속됐을 텐데 그러면은 유권자 중에 4명 중에 1명은 두 후보 다 싫다는 것이에요. 대통령 4년 봤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고 그렇고 그런. 이제는 실증이 난 후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냐. 네. 둘 다 싫다는 후보, 둘 다 싫다는 더블 헤이터스가 미국 유권자의 4분의 1인데 그 중에 바이든 후보가 사라진 것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정말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는 데 더 적합한 차기 대통령이냐. 어느 후보가 노령 리스크가 있는가. 네. 어느 후보가 인지 능력에 불안한가. 어느 후보가 구태의연하고 어느 후보는 그래도 신선한가.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한테 쏟아부었던 이 악담과 비난을 고스란히 자기가 이제 타깃이 돼서 안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해리슨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재감이 없었지만 또 네. 반대로 신선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너무 비호감도가 높은 트럼프와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가 빵점인데 빵점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인 것이에요. 59세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자꾸 9월 10일 대선 후보 토론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네. 6월 27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막 말실수하고 문장을 읽지 못해서 압승을 거둔 트럼프 후보인데 9월 10일에 카말라 해리스와 토론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자신이 바이든 있는 거죠. 같은 후보, 바이든 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쵸.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선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정말 위기가 기회가 돼서 완전한 전화위복의 시나리오를 그렇죠. 쓰고 있는 거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바이든 캠프가 유지가 됐을 텐데 이게 바로 해리스 캠프로 바뀌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들이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2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또 공휴일에는 방송이 없어서 네네. 벌써 한 달 반이 됐는데 네. 그동안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역전이 됐습니다. 그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약 7% 앞선다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제 뉴욕 타임즈가 8월 28일에 보도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8월 5일부터 이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8월 5일엔 동률이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전국적인 지지도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49%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46%로 약 3% 앞서는 그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위 이제 경합주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미시간 선거인단 15명 있는 미시간에서 해리스 후보가 49%로 트럼프 후보 47%를 앞서고 있고 선거인단 10명이 걸려 있는 경합주 위스콘신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49%로 트럼프 후보의 약 2%, 47%인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고 네. 펜실베니아 19명의 그 선거인단이 있고 아리조나 선벨트 경합주 중에 하나죠. 11명이 있는데 거기서는 양 후보가 48%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이 이번 2024년 선거에서 이겨서 47대 대통령을 배출하려면은 이 경합주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꼭 석권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경합주 중에 하나, 둘, 아리조나라든지 네바다, 조지아 이런 데를 추가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승리를 하려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꼭 이겨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미시간, 위스콘신에서는 벌써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고 결국에 승부는 펜실베니아 여기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여기를 이제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과거의 데이터는 이제 무용지물이구나. 그렇습니다. 그 해리스 예. 부통령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또 어떠한 변수가 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토론이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또 싫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후보 교체가 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나를 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것을 꼬집어서 네. 회의화를 했죠. 난 이렇게 군중 사이즈에 집착하는 정치인 처음 봤다. 그게 이제 남자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는 남자 이제 놀릴 때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한테 격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해리스는 존재감이 없다고 봤는데 이렇게 인기가 있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한 이후로 해리스 후보가 이제 후보로 기정사실화되면서 민주당에 그 들어온 그 정치 후원금이 5억 4천만 불입니다. 5억 4천만 불. 역대 최고 기록이죠. 바이든이 사퇴를 발표했을 때 그 이후 24시간 만에 민주당 후원금이 1억 5천만 불이 모였어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반영하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너무 싫고 민주당 승리를 기원하지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비관론이 얼마나 민주당 내에서 강했는지를 보여주죠. 그 반전이 된 것이 그렇게 승리할 수 없다고 믿었던 바이든 필패를 믿었던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맞이하게 되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희망 열차를 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24시간 내에 1억 5천만 불을 정치 후원금으로 네. 줄 정도로 새로운 이제 에너지를 민주당은 받게 되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큰 실수를 한 것이 그 미러키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총격 피습 사건에서도 살아남은 하늘이 점지한 지도자, 미국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거국적이고 덕이 많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을 하고 유권자들도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연설을 그것도 91분이나 했습니다. 정말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조차도 그런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바이든을 연상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이번에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7분 동안 효과적으로 한 카말라 해리스처럼 했다면 완전히 승부를 굳힐 수 있었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보인 모습은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화합을 지향하는 믿음이 가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렇고 그런 트럼프의 모습을 다시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다시 승세를 다시 이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네. 기회를 허용했습니다. 지금 보면 7월 한 달 동안만 해리스 부통령이죠. 해리스 후보가 모은 선거 자금이 트럼프 4배다. 이런 네 기사들이 배입니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7월 달에 이제 3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해리스 캠페인 팀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트럼프 측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고 민주당이 이제 자랑스럽게 이번에 발표한 것이 현재 3억 7,700만 불이 있다. 현금으로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절부터 11월 5일 선거일까지 약 3억 7천만 달러를 정치 그 선거 광고에만 쓰겠다. 그리고 그 3억 7천만 달러 중에서 약 2억 달러는 특히 SNS, 디지털 광고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7월 달에 해리스 후보가 약 3억 달러를 모을 동안에 1억 3,900만 달러밖에 못 모았고 현재 약 250만 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현금 경쟁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 오신 사이에 지금 보니까 민주당 쪽에 부통령 후보도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라는 분이라는데 이분은 뭐 어떤 성향인지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 어떻게 좀 더 붐업시킬 만한 그런 인물인가요? 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이제 민주당 캠페인 팀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통령 후보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의 약점은 보완해 주면서 네. 강점은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딱 맞는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미국 선거는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다수가 걸려 있는 경합주를 석권해야 되지 그게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새로운 대선 후보가 되면서 사실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를 빨리 정해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유력한 후보가 사실은 아리조나 상원인 이제 막 켈리, 왜냐하면 아리조나가 워낙 중요한 선벨트 경합주니까요. 그리고 우주 비행사였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막 켈리 상원인을 지목하면은 아리조나를 석권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고려가 있었습니다. 또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매력적인 이제 선택지였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도 경합주니까요. 하지만 이 팀 월츠라는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목한 것은 그런 어떤 확실한 표밭을 석권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감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인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지만 유권자들이 믿으면서도 안 믿는 나는 정말 진정한 미국인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다. 중산층의 고통을 공감하는 지도자다. 네. 트럼프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부자고 네. 그냥 4년 동안 대통령 할 때 어떤 모습인지 그렇죠. 아니까요. 친기업적인 네, 이미지고. 근데 이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24년을 군에 복무했습니다. 장군 장교로 복무한 것도 아니고요. 네. 하사관으로. 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교사를 평생 했고 풋볼 코치였고 네. 그러니까 아주 이웃의 후더분한 아저씨의 이미지가 확실한 것이죠. 부인도 교사고 그리고 현재까지 주지사인데도 무주택자입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보수 쪽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그 공화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 수정헌법 2조, 그 총기 소지의 자유, 이건 헌법적 권리라고 하고 민주당 측, 진보 진영 측에서는 이 총기 폭력 사태에서부터 우리 어린애들,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둘이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왈츠 주지사는 총기 소유를 찬성하고 자기가 사냥을 즐겨요. 오.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는 수정헌법 2조도 중요하고 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총기 폭력에서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공화당 측의 단어를 많이 써요. 작은 정부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서로 이렇게 사사건건 비판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미네소타에서는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건드리지 않고 산다. 이런 것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에게 먹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믿업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의 이제 가치를 트럼프가 자꾸 소위 디스를 하니까 자유라든지 작은 정부, 자유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도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층이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이제는 없으니까 이런 팀 왈츠 같은 인물한테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지금 나오는 지지율 데이터도 그렇지만 그 7대 경합주 그리고 그 안에서 예, 항상 맞습니다. 4대 경합주를 꼽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뭐 지지율이 트럼프를 좀 앞섰다.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또 언론사마다 좀 다른 데이터고 어떻게 또 표본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기세가 좀 많이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기울었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2달이라는 시간도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의 기세를 꺾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초조감이 있을 것이에요. 네. 두 번째는 바이든이 가졌던 리스크를 지금 트럼프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에서 실수할 수 있고 이제 노력 리스크가 있고 또 트럼프는 사실 지난 대선에 2번이나 유권자들이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늙은 개한테 새로운 이제 재주를 부리게 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지난 8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은 실증나게 들었거든요. 네. 마가도 그렇고 네. 그런 이제 그런 그 실증난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뭔가 새로운 것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트럼프 후보의 약점이라면 해리스 후보의 약점은 이 기세는 좋았는데. 이제까지 사실 이렇다 할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 모멘텀을 살리면서 내가 큰 실수만 하지 않고 이 기세를 이어나간다면 11월 5일까지만 내가 당선이 된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국경 안보는 어떤 정책으로 할 것인가, 가자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직 없어요. 이제 대답을 할 거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무색무취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플러스 만약이라도 남은 몇 달 동안에 미국 경제가 휘청하게 된다면은 2008년에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가 당시 민주당의 혜성처럼 나타났던 오바마 후보에게 대패한 것은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그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표심이 새로운 후보자에게 몰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미국 경제가 만약에 이번 가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정말 바이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고통을 겪게 되고 무능하다. 네. 그리고 그 무능의 책임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있다. 이런 공화당의 공세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옮겨가겠죠. 그래서 양쪽 후보가 종류는 다르지만 큰 리스크를 지고 계속 가는 추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면 무조건 뭐 트럼프 쪽에만 불리한 건 아니고 트럼프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고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황은 가만히 있었더니 중간은 가네 였는데 그렇죠.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을 그 표심을 자극할 만한 혹은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인들이 생길까 좀 지금 근데 트럼프 후보 자신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격노에서 감정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캠프 내에서 네. 엄청 막 소리 지르신다고. 그렇죠. 아까 이제 그 17개 경합주가 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7개 경합주만 보면은 5월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뉴욕타임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바이든 후보를 5%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 앞서게 됐거든요. 그럼 7% 스윙이에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캠페인 사람들은 트럼프 보고 길게 보고 가야 된다.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렇게 그 막말을 트위터 그 SNS에 올리는 것보다는 네. 정책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정책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선점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책상으로 특히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트럼프 후보가 더 신뢰를 간다는 것을 강조해서 승세를 굳혀야 된다는데 트럼프 후보가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해리스 후보를 이제 공산당원, 해리스 동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미 후보를 사퇴했는데 또 바이든을 계속 공격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이제 그 1월 6일 2020년 선거 무효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재검표를 지지해주지 않은 같은 공화당 소속인데 조지아 주지사를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적군아군을 그냥 말로 막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그 매니저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정책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감으로 보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는데도 트럼프 후보가 듣지를 않는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제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은데 지금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지율을 내가 끌어올려 이렇게 놨는데 내가 이렇게 총날까지 이렇게 말도 안 돼. 비켜갔는데 내가 저 후보한테 진단 말이야. 진다고? 뒤지고 있나? 이게 말이 안 저렇게 돼. 뭔가 다 너희들 잘못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존재감이 없었던 저 후보한테 내가 진다니 너네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네, 그렇죠. 이제 소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뉴욕타임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8월 28일에 트럼프 후보가 미덥지 않다고 이야기한 유권자들이 에서 이제 바이든 때보다 해리스 때까지 그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지지율이 46% 증가했어요. 46%.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미덥지 않은 유권자들을 트럼프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쪽으로 가는 거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막말을 하고 하니까 역시 트럼프는 아니야. 해리스 후보가 검증은 안 됐지만 트럼프 후보가 다시 4년 집권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도 막아야 되겠다. 이전에 네. 조 바이든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믿었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59세의 신선한 새로운 후보가 나왔으니까 나는 기꺼이 투표하겠다. 이런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네. 공화당 측이 빨리 적절히 대처를 해야겠죠. 네. 지금 여기서 최근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로버트 F 케네디가 트럼프 지지선을 하고 캠프에 합류를 했죠. 이게 어떻게 좀 지지 선언이 영향을 좀 트럼프 쪽에 저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미칠까요? 트럼프 후보에게 해를 끼치지 득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엑스맨이었나요? 이제 엑스맨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그 양보를 했었죠. 네, 우리 네, 대선 때도.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좀 궁금합니다. 과연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플러스가 득이었냐, 됐었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표가 빠졌는가. 네. 그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 안 좋은 것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후보 사퇴라고 양보를 하면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 얘기를 했어요. 언론의 보도에 또 트럼프 후보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환영하면서 그 인수위에서 일하게 할 것이고 네. 새로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거래 이미지를 공견하게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감동이랄까 이런 서로 이제 애국을 한다는 이미지가 상쇄가 됐죠. 그냥 서로에게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나는 그냥 지지를 한다 이런 느낌만 받았지 플러스 될 게 딱히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2020년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재앙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 것도 이제 다시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케네디 집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미국에서 진보를 상징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블랙쉽 같이
집안의 이런 기상이라든지 전통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케네디 가문에서는 이건 가문의 치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요즘에 나온 것은 뭐냐면은 그 딸이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아버지랑 나랑 한번 되게 그 웃긴 사건이 있었다. 뭐냐면 아버지가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고래 있지 않습니까? 고래를 톱으로 죽여가지고 머리를 썰어가지고 그거를 차에 싣고 오느라고 고생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것이 예전에 딸이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환경 보호주의자들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어. 취해야 된다. 이거는 딸이- 연방법 위반이니까요. 아버지가 위반한 거니까요. 네.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3지대 후보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후보에게 양보를 했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 자꾸 까면 깔수록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후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이제 퍼지고 있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인플레 얘기나 물가 관련한 얘기 약간 결이 달라요. 지금 트럼프는 뭐 그 베이컨 가격이 뭐 4-5배 올랐다. 이거 심각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인플레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했는가 하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인플레보다는 서민의 그런 물가 안정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발언을 해서 결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조금 더 표심을 자극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얘기를 네. 하셨어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결이 다르다. 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네. 살인적인 물가를 얘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재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재직을 해왔으니까 바이든 행정부 경제 정책이 엉망이었다, 실패했다고 그냥 인정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동시에 또 고생하고 있는 이제 서민들의 고통을 나는 공감한다. 그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그걸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랑 살면서 이혼 후에 집을 한참 옮겨 다녔다. 일리노이에서도 살고 여기서도 살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축을 열심히 해서 몇 년 만에 자기 집 마련했을 때 그 기쁜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는 트럼프와 달리 정말 서민이다. 당신과 똑같이 자랐고 당신의 고통을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결이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내가 그걸 고치겠다.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고치겠다. 문제를 회피하진 않는 거예요. 아,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어떤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좋아질 것이고 나는 방법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가 제일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죠? 토론인가요? 그렇죠. 이제 9월 10일 토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후보 지명 수락 연설할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목소리도 떨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부담되고. 보였죠. 네. 그래서 전국적인 무대에 나온 기회가 별로 없었던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까지는 잘 해왔는데 그 반면엔 또 기대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하네라는 평을 받은 것인데 네. 9월 10일은 정말 양 후보가 합을 겨루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잘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가 휘청하는 그런 게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난이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조금이라도 물가가 잡혀간다는 것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그냥 파웰 의장이 괜찮아질 거란 얘기가 아니라 서민들도 그래도 최악은 지났구나라는 걸 느낀다면은 이제 해리스 후보가 얘기하는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결이 다른 그런 것이 좀 설득력이 더 있겠죠. 자, 이제 변수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지율 데이터도 공화당 내에 뭔가 분열을 지금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사실 민주당도 처음에 후보 교체 얘기 있었을 때 뭐 상당 부분이 부통령 지지 안 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예. 분위기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 방송에서 네. 그런 얘기를 드렸죠.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놓고 분열했을 때는 네. 꼭 졌습니다. 특히 68년, 52년, 80년에는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 인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선거인단 획득에서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케네디 당시에 도전했던 상원의원 지지자들은 전당대회에서 그냥 걸어 나가 버렸어요. 어차피 진 선거다 해서.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저도 뜻밖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민주당이 단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트럼프 4년 또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확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미국 공화당 쪽에 전달을 해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그거 알고서 뭉치는 것 같고요. 공화당이 지금 보니까 뭐 분열됐다라는 게 공화당 내에서 분열이 아니고 트럼프 후보와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공화당의 신우진. 적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계속 비난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전당대회는 클린턴 부부도 왔고 오바마 부부도 왔고 바이든도 후보 사퇴했지만 네. 와서 연설하고 축복했는데 네. 왜 너희 미러키 전당대회는 조지 W 부시도 안 보이고 아무도 롬니도 없죠. 안 보이고 왜 공화당의 예전 주요한 전통적인 인물들. 리더들이 안 보이냐. 근데 그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선 레이스 정말 아니 언제 이렇게 재밌게 대선을 봤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과거에 사실 힐러리와 트럼프 간의 격돌이 있었을 때 그때 사실 조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때 힐러리가 당연히 이긴다 뭐 그렇죠. 99점 몇 퍼센트 뉴욕타임즈가 저희 확실하다 그때 했는데 낮에 그 주식의 변동성이 그렇죠. 엄청 났었거든요. 정말 재밌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미국 대선 이야기는 저희가 2주마다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강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봉영식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느 때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죠. 본장에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에는 얼마나 또 큰 타격이 있게 될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도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